네, 그럼 이번에는 그 배당주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배당주는 이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찬바람만 불면 인기가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중간 배당을 하긴 하죠.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큰 기업들은 중간 배당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생각하면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11월, 12월 두 달 조금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죠. 네. 2%가 안 되니까 시가 배당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기업의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고배당주 이런 거 우리 배당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한 4%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거를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율로 한 사람은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연율로 한 사람 한 5배 하면 4, 5, 20%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할 만한 거죠. 지금 시점에 사면 딱 두 달 만에 이자 받는 그렇죠. 거니까 배당을. 근데 이제 사실은 배당주는 이제 이 계량 분석을 해보면 언제 제일 투자하는 시점이 좋냐? 그러면 9월 초? 8월 왜요? 시장이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투자해서 언제 파는 게 좋냐? 배당 안 받고 파는 게 좋아요. 배당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월 30일 명의개서 해야 그게 이제 주주로 등록이 될 주주 명부에 올라가면서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자격이. 그러니까 그날 전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12월 30일, 29일. 이미 이제 시장에서 보면 그 고배당주 ETF가 있어요. 네. 근데 고배당주 ETF를 보시면 최근에 이미 한 3, 4%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이 그만큼 똑똑한 거죠. 근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지금도 배당주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못 올랐어요. 별로 못 올랐고 그 배당주 주식의 대부분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성장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별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엔 배당주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배당 요만큼 받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팔라고 그러면 주가는 이미 연초에서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고 배당을 안 받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 12월 말 정도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는 이제 진짜 꿀팁인데 네.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배당주를 주식을 사는 방법. 네. 또 하나는 배당주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펀드. 또 하나는 배당주 ETF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보고 뭘 할래?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배당주 ETF를 사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 장점이 있는 건가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주 펀드에 비해서는 내가 시장에서 우선 배당주 개별 주식들은 개별 주식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개별 주식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배당을 뭐 말씀하신 대로 한 4% 배당 받으러 들어갔는데 주가가 막 10% 빠졌다. 그럼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데 배당주 펀드나 배당주 ETF는 그런 그 배당이 높은 주식을 수십 개를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당주 펀드보다 배당주 ETF가 더 좋은 점은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ETF는 거래 수수료가 거래세가 없어요. ETF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로 좋은 점은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락을 하잖아요. 네. 그게 언제 하냐면 올해 납회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납회일이 만약에 28일이다. 30일이 납회일이다. 그러면 납일이라는 게 그 시장이 클로즈 되는 명의개서에, 그러니까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그렇죠. 그 마지막 시장이 날. 올해 연말에 보통 연말에 한 이틀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북클로징 한다 그러는데 납회할 때 클로징 할 때 이게 3일 수도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전. 3일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전까지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사람들이 팔아요. 네. 그래서 배당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다음 날은 이제 주가가 배당 나 받았으니까 던진 주식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락이 툭 빠지거든. 그러면은 이제 뭐 주가도 빠지고 당연히 이제 이 뭐죠 배당주 펀드도 기준 가격이 떨어지는데 배당주 ETF는 배당을 받을 때예요. 근데 배당을 받는 시점은 통상 한 3월달, 4월달부터 배당을 받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이 되고 배당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배당락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12월 말에도 배당주 ETF는 주가가 푹 안 빠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니치인데 배당주 ETF로 샀다가 그냥 연말에 팔면 돼. 아니면 연초에 팔아도 되고. 아, 네. 배당락 하기 전에. 배당락을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고, 예, 천천히. 그러니까 3월 달에 하니까. 배당이 그렇죠. 확정됐을 때,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됐을 때, 그리고 그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냐?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또 반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뭐, 배당락에 민감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배당주 ETF를 사면 되냐? 그러면 이제 고배당주 ETF, 이렇게 치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걸 사면 돼요. 아.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거. 왜냐면, 이거 1등에다 하라는 얘기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ETF로 사실 때는 같은 종류의 ETF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거래량이 많은 거. 그래야 기관이 손을 대요. 그래서 가격에 호가 갭이 별로 없어. 매수 매도가. 그러니까 ETF를 매매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지금 ETF 말씀하시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ETF도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 ETF를 만든 그 기관의 자산운용사의 그 뭐라 그러죠? 주가 관리 관리하는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뭐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주고 그걸 이제 유동성 공급자. 유동성 공급자. 그 역할을 못하면은 뭐 상장 폐지한다 하는데 그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ETF가 우리 시장에도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ETF를 한번 거래해 볼까 하고 들어가 보면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거래가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호가 갭이 커져요. 매수 호가, 매도 호가. 그렇죠. 그게 뭐 그 호가 갭이 1%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나는 살 때 1%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 1%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래를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시장에서 증권회사가 하거든요. 증권회사가요? 네. 그 만든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사가 안 하고 자산운용사하고 증권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증권회사가 하는데 증권회사도 뭐 자기네가 이제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그 LP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너무 작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ETF는 시장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폐지해 버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ETF가 무조건 제가 이제 매매하실 때 시가총액이 제일 큰 거, 거래량이 많은 거 이렇게 순서대로 사라고 하는 게 ETF가 거래가 시가총액이 펀드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가격이 왜곡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고배당주 ETF를 사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고 샀다가 내가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목표 수익률이 4%다. 그럼 배당 받기 전에 ETF가 4% 이상 올랐어. 그럼 팔아도 되는 거죠. 아니면 근데 또 ETF 그렇죠. ETF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일 들어갔어. 고배당주 ETF를 샀는데 그것도 주식 시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제 만약에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4%야. 근데 그 수익률이 안 나왔어요. 그럼 들고 가는 거죠. 연말까지. 근데 중간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4% 넘어서 5% 됐다. 그러면 배당을 안 받고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좀 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나 15%는 벌 거야, 20%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면 그런 분은 배당주 하시면 안 되죠. 배당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 목표가 자기의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 본인이 기대하는 수익률과 위험 뭐 그거는 다 자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뭐 좀 한 15% 20% 벌겠다 이런 생각이 계신 분들은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공모주 펀드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공모주에.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은행 예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만족해. 이런 분들은 배당주가 좋은데. 근데 지금 공모주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모주 청약에 뭐 몇십조 자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인기 있는 것들. 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인가요? 왜냐면 해봐야 돈 몇 억 넣어봐야 뭐 한 두 주, 세 주 받고 뭐 이런 거에 구태여 돈을. 그래서 저는 이제 공모주가 이렇게 대박을 치는 거는 이것도 거의 이제 꼭지를 친 것 같아요. 공모주의 꼭지요? 아니면 주식시장의 꼭지? 공모주. 공모주에.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제일 크게 성공했던 거는 그 SK 바이오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성공 요인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SK 바이오팜이 지금 바이오 테마에 맞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FDA 임상 3상을 통과했던 신약을 갖고 있는 그 회사였고 그리고 그건 유통 물량이 무진장 작았어요. 유통 물량이 라갑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친 거고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 그것도 지금 그 후에 주가는 무너졌지만 그것도 어쨌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SK바이오팜보다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라갑이 많았고 SK바이오팜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얼마 동안 안 팔겠어 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약속을 하면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량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는데 이번에 이제 빅히트 BTS는 그거는 유통 물량이 한 40% 넘어가요. 맞네요. 그거는 방시혁 대표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만들 때 원래 방시혁 대표가 JYP에 있던 분이잖아요. 네. 나와서 만들 때 초기에 이 펀딩을 했거든요. 그때 프라이빗 에코티들이 들어갔거든. VC도 들어가고 벤처 캐피탈. 그게 한 바퀴 또 돌았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초기에 들어간 사람도 이제 일정 수익을 내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한번 또 돌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아마 스틱일 거예요. 스틱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벤처 캐피탈 VC도 하고 프라이빗 에코티도 하는 데인데 그런 데는 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학습 한 번, 두 번 맞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하루 이틀인가 따사인가 가다가 되면 무너진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건 그냥 초반에 던져버린 거거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비쌌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뭐 개인들이 들어가서 별로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최근에 코스닥 약세가 그거하고도 연결이 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장에 보면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한 3년 전인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코스닥 벤처 육성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키운 펀드예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에 세제 혜택도 주고 공모주 혜택을 줬어요. 코스닥 벤처 펀드는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빅히트 들어왔을 때 금융기관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코스닥 벤처 펀드를 한 몇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엔 불안정 판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코스닥 벤처 주식이 50%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그 공모주 빅히트 받아봐야 그거 1%도 안 될 텐데 이걸로 수익률이 좌우가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나머지는 또 그만큼 위험한 그렇죠.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도 내가 보기엔 진짜로 금융기관들이 불안정 판매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공모주 많이 받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공모주 받아서 들어갔는데 하픈 투비 빅히트가 상장되고 나서 코스닥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먹으려고 들어간 사람인데 손실이 팍 나니까 다 환매하려고 나왔을 거거든. 환매하겠다 그러니까 더 팔아야 돼. 아니죠. 빅히트는 못 팔잖아요. 보호해서 했겠지. 펀드니까. 그러니까 빅히트는 못 팔고 다른 코스닥 주식 판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뭐, 그래서 좀
우리나라 좀 금융기관들은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게 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실력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실력의 문제는 아니죠. 그건 몰랐겠어요? 그게 아니라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마케팅 하려고. 욕심. 마케팅 전문가시래요. 마케팅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공모주의에서 수익률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코스닥 벤처 주식에 의해서 수익률이 좌우되는 건데 그거를 공모주를 빌미로 해서 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3-4번 했는데 3번째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공모자용 된다 이런 신화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안정적으로 어떤 일정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좀 뭔가 행동이 그 뭐라 그럴까 이 배당주라든가 이런 좀 그러니까 기대폭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 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다 함정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최근에 개별 종목들은 뭐 한 20-30%씩 빠진 거 많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신고가를 치고 그러니까. 근데 지수는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들은 많이 내려가는 주들도 많죠. 우리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수와 종목의 가격이. 네, 근데 개별 종목들, 개인들은 조금 소량씩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을 많이 하시잖아요. 개별 종목들은 한 20%씩 빠진 것도 많을걸요. 네. 그럼 지금 그 배당주와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한 미국의 배당주들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통상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죠. 네.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가격의 상승폭도 상당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요. 모르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평균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는 워낙 상장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고배당주가 많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ETF도 엄청 많겠죠. 네. 그리고 보통 걔네들 ETF도 1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가 있고 어떤 건 심한 건 4배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죠. 네. 내가 달러 배당을 받겠다 이러면은 뭐 그리고 또 마침 지금 달러의 가치가 약세니까. 그렇죠. 원화가 지금 강하니까. 네, 그렇죠. 원화가 이 정도가 좀 하방이 좀 지켜질 거라고 믿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1100을 금방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정책적인 마지노선이 1100이다. 그럼 실제로 구두개입은 한 1120원부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1120이 밀려버리면 1100은 또 깨지거든. 왜냐하면 1150을 지키고 싶으면 1160이나 70에서 방어선을 쳐야 되거든요. 1150이 아니라. 네. 그게 밀리면 1130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20원 정도 가면 정책적인 방어선이 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이럴 때 우리 들어와 있는 그 뭐라 그럴까 투자자들이 외한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빠져나갈 염려는 없나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뭐 그 큰 의미는 없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의미는 있죠.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내가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예상될 때 자금이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기관 투자가 자금이잖아요. 개인들 아니라.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뭐 들어올 때 좀 길게 보고 들어오니까 조금 먹었다고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좀 기대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서 그리고 높은 거예요. 지금 뭐 4%면은 연율로 그러니까 하면 15% 20%인데 금리에 비하면 정말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배당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을 쓰면은 네. 몇 달간의 그 그리고 1년 수익률을 벌 수 조금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의 이 주가 변동폭이 안 크니까. 네. 그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고배당주 ETF 이런 거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만 축 내려갔고 그다음에 거의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도 안 빠지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